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탈북모자 사망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7월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금 팀원에 의해서 한 탈북민 모자의 그 시신이 발견됐죠. 수도금 팀원이 그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관리사무소가 경찰에 신고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집주인인 그 한송옥 여성은 주방 겸 거실에서, 또 아들은 작은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이나 요도 없는 거실과 방에서 반듯하게 누운 채 숨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한성우 모자의 그 집에서는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었고, 고춧가루와 빈 간장통, 그리고 잔고가 영원인 통장 3개가 남아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한시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는 마지막 잔고는 3,858원이었답니다. 그 마지막 잔고 3,858원까지도 인출했었던 겁니다. 한 씨는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겠죠. 내밀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한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이 한송욱 여성이 중국 남편과 이혼하고 귀국했는데, 관악구청을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이혼 소리가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주지 않아 돌아가신 거로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맞긴 하죠. 한송욱 여성은 2018년 9월에 중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서울 관악구 그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했고,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을 10만원씩 받았죠. 당시 한시 그 한송유 여성의 이런 소득인정액은 영원이었는데도 주민센터는 이혼 소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등록시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한송국 씨는 또 같은 해 12월 17일 날에 주민센터를 찾았고, 이때도 주민센터는 한씨 어려운 상황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혼 소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마지막 잔고 3,858원까지 인출해서 쓰고 세상과 달려했습니다. 모자가 사는 집에서 또 주민센터와 또 어린이집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 미터, 이 정도, 걸어서 한 6분 정도 되는 거리였답니다. 그 옆에 있는 주민들도 안타까워서 서로 어울려야 힘들고 불편한 걸 알지, 그래야 또 쌀이라도 도와주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어울려서 살면 힘들고 불편한 걸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우리 사회가 쌀 몇 킬로가 없어서, 그리고 단돈 몇 푼 지어주지 못할 그 정도로 어려운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송유 여성이 중국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한에 온 뒤에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탈북난민인권연합, 또 탈북난민구출연합회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거기에 김용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용화 대표. 지금 말 들어보니까 감옥 갔다 그러더라고요. 횡령하셔. 중국에서 결혼해서 살던 한송욱 여성은 32살이던 2009년에 이자 이 김용화의 선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김용화가 한송욱 여성을 남한으로 데려다준 브로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송이 여성으로서는 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중국에서 돌아온 이 한송이 여성은 자기를 남한으로 데려다준 브로커이자 탈북자 인권단체 회장이라는 이 김용화에게 중국 남편과 이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한성욱 여성의 아들은 뇌전증이어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맡길 데가 없었으니까 한성욱 여성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한성욱 여성에게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이라는 이 김용화가 알려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김용화가 YTN과 인터뷰 때도 제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 입으로. 김용화는 이 한송욱 여성에게 애를 집에다가 가둬두고 한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게 바로 탈북 난민단체, 탈북 인권단체의 대표라는 작자가 그 여성에게 한 충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놔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뭐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 애를 가다 놓고 집에다 네. 한두 시간씩 라도 뛰고 갔다 오니까 애가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뇌전증 그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에게 뇌전증 어린이를 그 집에다 가둬두고 한두 시간씩 나가서 일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한송욱 여성이 마지막으로 전화 건 사람도 바로 이 김용화였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오늘 이 한 탈북민으로부터 이런 그 한송욱 여성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이 경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건 사람도 김용화라는 건 김용화를 그만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화는 YTN 인터뷰를 보니까 한송욱 여성에게 자기가 안 된다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겠죠?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포기하지 않았을까? 또 포기해서 절망해서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지금도 자책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한성욱 씨는 뭐 탈북자를 단체나 이런 데를 크게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식 생각에서 단체장이면 뭐 힘도 좀 있고 이 공신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포기해서 절망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거기서 항상 지금도 자책감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김용화로부터 안 된다는 말은 그 한송욱 여성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 이제 이 한송욱 여성의 생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정말 끊어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송욱 여성이 김용화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했겠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김용화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용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고기하고 쌀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가져다 줘야죠, 자기가. 그래도 탈북단체, 탈북인권단체 대표가 아닙니까, 자기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처먹으면서 그것도 못해줍니까? 그리고는 어디에다 또 잘못을 미는지 압니까? 이 한송욱 여성이 고향이 함흥이랍니다. 근데 이 여성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이 한송욱 여성의 성격을 지금 또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화가 한송욱 여성을 도울 수 없었나? 김용화는 충분히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구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김용화는 도울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김용화가 그때 도왔더라면 한송욱 모사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상학의 동생 박영학이 강화군 성모도에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식량을 보낸다고 하다가 저지된 일이 있었죠.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용화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자가. 이 일에는 뭐 북한 그 인권을 위한다는 이런 미국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1일 날에 뭐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이 강화도 그 성모도에서, 예? 강화군 성모도 앞바다에 페트병 640개, 여기에 쌀 720kg, 그리고 각종 영상, 음악, USB, 성경책을 담아서 사회로 흘려보냈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어렵게 사는 그런 인민들에게 보낸 거라면 거기에 성경책은 왜 했습니까? 영화, 음악, USB 이런 건 왜 했습니까? 거기다. 배고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기도 안 오는데, 전기도 없는데, 불도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봅니까? 영화를. 그런 걸 본다는 거는 저 쌀만 또 그냥 보내줬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냈다는 거는 니들이 사상을 좀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 사상을 왜 강요합니까? 저는 우리 그 통일중매군도 여기에 계시는 그 가입하시는 회원분들도 사상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의 목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평화로운 조국 통일, 여기에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이때도 또 박상학이 나타나고, 박상학이 또 참가했거든요. 이때도 보니까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대통령이 보내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이때도 말했었습니다. 이런 일은 후에도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상학의 동생 박영학이는 큰샘이라는 이런 탈북민 자녀들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김용화가 하던 그 쌀 보내는 걸 박영학이가 지금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큰샘에서. 큰샘이라는 데 또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낼 이런 쌀, 바다에 버릴 이런 쌀은 있어도 구원의 시그널을 보낸 한송욱 여성에게 줄 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증을 앓고 있는 한송욱 이 여성이 아들을 돌봐주기만 했어도, 그래서 한송욱 여성이 나가서 일할 수만 있었어도 그들이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송욱 이 여성의 아들을 김용화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큰샘 박영학에게 소개시켜줘도 될 일이었죠. 그 큰샘에서 한송욱 여성의 아들을 돌봐줬으면 될 거 아닙니까? 멀지도 않은데 관악구에서. 그 다음에 이 구룡가 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샘이라는 거는. 마지막 시그널을 보내는 한송욱 여성을 외면한 이 김용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송욱 여성의 비극은 브로커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 팔려가면서 시작됐다고. 자신을 하늘같이 믿고 있은 한송욱 여성의 잘못을, 김용화를 믿고 있은 게 한송욱 여성의 잘못이거든요. 그의 비극적인 삶과 그의 성격상 결함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입니다. 김용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들을 지원하라고 지급한 보조금 1억 3,500만 원 빼돌려먹고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한국에 데려오는 긴급 구호 사업 등에 대한 이 재단 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여기서는 또 7,500만 원은 관련 사업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은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탈북 여성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여성 쉼터 사업을 하겠다면서 보조금 6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착복한 돈은 어디로 갔냐면 김용화가 자신이 집과 차를, 승용차를, 자가용 승용차를 마련하는 여기에 사적으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감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성 쉼터 사업을 했더라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가지고 그러면 한성옥 여성의 사망 사건은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집을 사고 자기 차를 샀기 때문에요. 한성국 모자가 사망한 이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탈북자 단체들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서 강화문에 분향소를 차리고 문재인 정권을 탈북자들이 생활을 외면한다면서 마구잡이를 헐뜯었죠. 그때 어쨌습니까? 또 한성국 여성의 그 관을 메고 적기가를 부르면서 청와대로 징계가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경찰한테 제지되고. 그때도 어쩌는지 합니까? 제일 앞장에 여성들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나서니까 경찰들이 어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포된 여성, 그때 당시에 체포된 사람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또 한부모 가정 여성들입니다. 경찰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비열하게 싸웠다, 얘들은. 뭐 해도 비열하다, 먼저 얘들이 하는 건. 한성욱 여성의 한성욱 모자의 이 사망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탈북단체가 문재인 정권에 지금 자기들이 잘못을 몽땅 밀어버린 겁니다. 물론 한성욱 모자의 생활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관악구청 공무원들도 도의적인 잘못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불쌍한 북녘 동포들을 돕는다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는 풍선에 몇천 달러씩 넣어보냈다고 하고 가지도 못할, 그리고 간다 한들 설사 북쪽 인민들의 손에 닿지도 못할 그런 쌀을 보내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이 허튼 말을 가지고 정부를 헐뜯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런 행동을 보게 되면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탈북 인권 단체들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탈북 단체들이 보이지도 않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투쟁한다 하지 말고 자기 옆에 있는 탈북자들의 생존부터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탈북자 단체들이 보지도 못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부터 그리고 탈북자들이 생존권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가족 사망사고는 어제 하루 한두 건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리고 탈북민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진다면,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무 때나 서슴없이 인권단체나 이런 자선단체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나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왈가왈부가 통일중매꾼들 이 모임에서도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고 그분들의 인권과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